600만 원이요? 그럼 저는 사람이 아니라 통장이네요. 어머님, 저 그 계약 결 안 합니다. 수민아, 결혼하면 말이다. 우리는 다 한 식구가 되는 거야. 어른이 아래 사람들 돈까지 통합해서 관리해 주는 게 우리 집안 풍습이란다. 매달 딱 이 숫자만큼 이 애미 계좌로 이체해라. 남는 돈은 너희 부부 용돈으로 쓰고.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달그락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눈앞에 38,000원짜리 얼그레이 티 위로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금박이 은은하게 자수되어 있는 잔받침과 그 위에 얹힌 연한 호박빛 찬물, 그 안쪽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김 한 줄기, 완벽하게 연출된 그림 한 폭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으신 분은 오복희 여사님이셨습니다. 제 3년차 남자친구 장태호 씨의 어머님이시자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짙은 와인색 실크 블라우스 위로 브랜드 로고가 교묘하게 가려진 화려한 패턴의 스카프를 두르시고 악어 가죽 무늬의 토트백은 옆 의자 위에 단정하게 올려두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따뜻한 홍차에는 손도 대지 않으신 채 테이블 위로 두 손을 깍지 껴 올리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은 마치 백화점 매대의 코트를 이리저리 뜯어보시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이곳은 한남동의 한 특급 호텔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프라이빗 티룸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미리 예약한 회원만이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오복희 여사님께서 직접 이곳을 예약해 주시며 우리 둘이 조용히 만나자고 제게 말씀하신 것이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결혼을 앞둔 양가 어른의 따뜻한 배려쯤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연봉은 얼마나 되니? 여사님께서 오늘 날씨를 물으시는 것처럼 가볍게 꺼내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당연한 듯 내뱉으시는 짧은 반말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의 차가운 유리에 닿은 손끝에 정확히 1초 정도 힘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깍듯한 존댓말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세금과 사대보험을 제하고 나면 실수령으로 월 82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 사실 지난달 제 통장에 찍힌 급여는 정확히 824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서초동의 한 대형 로펌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주니어 시기를 지나 7회째 이 업계를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라는 성벽 위에서 줄곧 살아온 저에게 그 숫자는 지난 시간의 낱낱을 환산한 결과지에 가까웠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깍지를 끼고 계시던 여사님의 두 손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어 계시던 허리가 한순간에 꼿꼿하게 일어섰습니다. 두꺼운 파운데이션 아래로 여사님의 눈가 잔주름이 펴지는 모습이 제게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820만 원. 여사님께서 제 숫자를 곱씹듯 따라 읊으셨습니다. 아까보다 목소리 톤이 반음 정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사님께서는 토트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셨습니다. 제 시선을 전혀 피하지 않으신 채 화면에 계산기 앱을 여셨고 짙은 보르도색 아크릴, 네일이 액정 위를 또박또박 두드렸습니다. 60, 0,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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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그리고 스마트폰을 제 쪽으로 쭉 밀어주셨습니다. 약간 어둑한 티룸 조명 아래에서 액정의 하얀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빛났습니다. 길게 늘어선 영의 행렬이 제 시선 한가운데에 멈추어 섰습니다. 600만 원.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제 머릿속의 계산기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실수령 820만 원. 주거 대출 이자 110만 원. 부모님 건강보험과 생활보조금 70만 원. 개인연금 60만 원. 적금 20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와 관리비 40만 원. 거기에 여사님께서 요구하신 600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매월 마이너스 190만 원이었습니다. 단순한 갈취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삼키시겠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어느새 홍차잔을 들어 올리시며 찬물 위로 김을 가볍게 불고 계셨습니다. 이미 이 거래에 도장이 찍혔다고 확신하시는 눈빛이셨습니다. 이 여사님의 치밀한 셈 속에서 한남동의 38,000원짜리 홍차 한 잔은 그저 일종의 복종 테스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저는 그 순간 선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이 커피 한 잔을 아무렇지 않게 넘긴다면 여사님께서는 제 살코기가 충분히 붙어 있다고 판단하실 터였고, 제가 이 600만 원에 고개 한 번을 끄덕이는 순간 저는 이 집안의 영원한 현금 인출기로 전락할 터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쪽으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허리를 아주 천천히 펴고 입꼬리만큼은 분명하게 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아주 나긋나긋했지만 발음만큼은 서늘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껏 사인한 계약서는 단 한 장도 공짜로 쓴 것이 없었습니다. 여사님의 찻잔 가장자리에서 작은 파문 하나가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티룸을 나와 호텔 정문까지 걸어 나오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대리석 바닥 위로 굽이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유리문 밖으로 걸음을 내딛자 늦여름의 끝자락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남동의 오후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고 남산 쪽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앞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습니다. 서초동 집으로 가주세요. 기사님께 행선지를 말씀드린 뒤 저는 등받이에 등을 천천히 기대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지퍼를 소리나지 않게 반쯤 열었습니다. 그 안쪽 깊숙한 포켓에는 제가 지난 한 달간 혼자 조용히 정리해둔 작은 서류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라벨도 붙여두지 않은 갈색 봉투 하나였습니다. 택시가 한남대교를 건너는 동안 창밖으로 한강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강의 흐름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제 머릿속에 재무제표를 한 번 더 훑쳐 내려갔습니다. 실수령 820만 원. 매달 무조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은 모두 합하여 48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제가 앞으로 혼자 살아갈 노후를 위해 깔아둔 기반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통장에 손을 대는 순간 가장 먼저 갉아먹히는 것은 저의 50대였고 그 다음은 저의 60대였으며 마지막은 제가 아직 만나지도 못한 저 자신의 노년이었습니다. 장태호 씨는
그 숫자들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년을 만나오는 동안 제가 일부러 감추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제 숫자를 궁금해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광고 대행사의 영업기획 대리로 일하며 매달 실수령 310만 원 남짓을 받았고 저희가 데이트를 할 때면 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이 가장 많이 되는 카드를 꺼내어 결제를 하셨습니다. 목이 조금씩 늘어난 회색 셔츠를 자주 입으셨고 제 생일에는 매번 같은 꽃집에 동일한 꽃다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모습을 그저 성실하고 검소한 남자의 증거로만 해석해 왔습니다. 오늘 티룸에서 여사님께서 제 연봉을 물으시던 그 가벼운 말투, 제 숫자를 듣고 눈가에 잔주름이 활짝 펴지시던 그 찰나의 표정, 그리고 스마트폰 액정 위로 여사님의 네일이 또박또박 숫자를 찍어 내리시던 그 리듬감, 그 세 장면이 제 기억 속에서 한 장의 사진처럼 딱 포개어 놓이는 순간, 저는 아주 차가운 문장 하나를 제 안에 심었습니다. 이 가족의 그림은 이미 저보다 훨씬 먼저 완성되어 있었구나. 저의 핸드백 안갈색 봉투 속에는 제가 지난 4주 동안 혼자 조사해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북동에 있다는 장태호 씨의 본가 아파트 등기부등본, 시아버님 장기석 씨 명의로 된 몇몇 주식 담보대출 기록, 시누이 장태은 씨의 최근 사업자 등록 내역. 저는 이 자료들을 어느 날 뚜렷한 목적 없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안의 직업적 본능이 먼저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저녁의 첫 불빛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장태호 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벌써 10통 넘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민아, 어머니랑 이야기 잘 끝났어. 엄마가 너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신대. 저희 집에서 다음 주 저녁 식사 한번 하자는데 어때? 느낌표까지 빼곡하게 찍어 보내신 그 문장들 위로 저는 창밖 불빛이 지나가는 속도를 조용히 세어보았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창을 닫고 연락처에서 한정민이라는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정민 씨는 저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현재는 이혼과 상속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짧게 문자를 썼습니다. 정민아, 내일 점심시간 좀 낼 수 있어.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너 목소리 들으니 큰일 났네. 내일 12시 반 우리 사무실 근처로 와. 택시가 서초동 저의 오피스텔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단단히 가슴 앞으로 당겨 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제 가방 안쪽의 갈색 봉투가 저에게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그 자료를 제대로 된 자리에 펼쳐볼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핸드백을 내려놓자마자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 책상 위 스탠드를 켜고 가방 안쪽 갈색 봉투를 꺼내어 정중앙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난 4주간 제가 조금씩 모아둔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마치 법원에 제출하기 직전의 증거 목록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듯이 첫 번째 장은 성북동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장태호 씨의 본가로 소개받았던 여사님께서 언젠가 큰 소리로 우리 집안 자랑이라 말씀하시던 그 집이었습니다. 등기부의 을구 항목에는 근저당권이 무려 5건 잡혀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의 총합은 11억 원. 설정 일자들이 하나같이 최근 3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주택담보대출의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급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돈이 들어갔다가 빠져나간 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시아버님 장기석 씨의 최근 2년간 주식담보대출 조회 자료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상 알고 지내는 자산운용사 쪽 지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열람 가능한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상장사 주식 수천 주를 담보로 3차례에 걸쳐 변동이자 대출을 일으키셨고 그 돈은 증시 급락한 해 동안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실 복구를 위해 추가로 담보를 넣으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은 신우이 장태은 씨의 최근 사업자 등록 변동 기록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개시, 폐업, 다시 개시, 업종 변경. 업종은 주로 해외 상품 수입 판매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두 해 건너 주소지와 업태가 바뀌는 패턴은 제 업무상 자주 접해 오던 불안정한 형태였습니다. 저는 세 장을 나란히 책상 위에 펼쳐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오늘 티룸에서 여사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환한 미소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계산기 앱에 찍힌 600만 원의 정체가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이 무너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잡은 구명줄이었고 그 줄의 끝을 어쩌다 정면에서 걸어온 제 목에 걸려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가로 나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섰습니다. 멀리 강남역 방향의 불빛들이 낮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은 거실 탁자 위에 엎어둔 채 여전히 진동만 간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장태호 씨의 카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꺼내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남자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문 모임의 뒷자리에서였습니다. 그때 장태호 씨는 양복 소매가 약간 달아있는 셔츠를 입으신 채 맥주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드셨고 저에게 자기 접시에 닭튀김을 덜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소박한 배려가 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후 3년간 우리는 서로의 일요일 아침을 나누어 온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티룸에서 여사님의 계산기를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소박함은 검소함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통장 밑바닥이 보였던 어떤 풍경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풍경은 저의 삶 안쪽으로 들어와 저의 숫자까지 함께 갉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물러나 거실 탁자 위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을 풀자 쌓여있던 장태호 씨의 메시지들이 한 번에 펼쳐졌습니다. 수민아 자기야, 엄마가 너 진짜 똑 부러진다고 좋아하셨어. 다음 주 저녁 우리 집에서 누나까지 다 같이 보자. 누나도 너 만나고 싶대. 그 말 끝에 그는 하트 이모티콘을 3개 연속으로 찍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림을 모두 지우고 연락처 앱으로 들어가 그의 이름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애교쟁이 태호 오빠. 3년 전 어느 날 제가 직접 이렇게 저장해 두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름 옆에 별 표시를 해제하고 즐겨찾기 목록에서 내렸습니다. 그게 오늘 저녁의 마지막 동작이었습니다. 거실에 스탠드 불을 끄자 창밖에서 들어오던 도시의 불빛이 제 거실 바닥 위에 비스듬한 모양으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내일 점심 정민이와 만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방 안쪽 갈색 봉투를 그대로 들고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저는 서초동 법원 앞에서 신호를 건너 정민이의 법무법인이 입주해 있는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저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결 선명해 보였습니다. 제 안에 무엇이 이미 결심을 마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접수처에서 안내를 받은 저는 정민이가 있는 회의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정민이는 양손으로 작은 드립 주전자를 들어 올리시며 커피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연수원 시절부터 10여 년간 이어진 정민이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정민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어서 와. 내 목소리가 어제 짧은 문자 한 줄에도 심상치 않길래 점심 약속을 싹 다 미뤘어. 저는 가방 안쪽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어 회의실 원목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민이가 커피잔을 저의 앞에 놓아주시며 맞은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봉투의 입구를 여는 순간 정민이의 눈매가 천천히 좁혀졌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시선이 켜진 것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시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민아,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은 이건 혼인 전 자산 실사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 중의 기본이지. 정민이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5건, 채권 최고액 11억 원, 여기에 시아버지 명의 주식 담보 대출 흔적까지. 이 정도면 혼인은커녕 장기 채권 관계 자체를 피하는 게 법률 실무상 기본이야. 저는 고개를 한번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민아, 그 집 실제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었으면 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이는 서류를 한 번 더 뒤적이시더니 가장 뒤쪽 페이지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하고 고개를 드셨습니다. 수민아, 이 집 명의는 어머님 오복희 여사님 단독이 아니야. 시아버님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집은 4대 6. 시아버님 쪽이 6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는 그 한마디의 무게를 한참 곱씹었습니다. 그 집의 실질적인 운명은 여사님의 계산기가 아니라 시아버님의 증권계좌에 달려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권계좌는 이미 여러 해 동안 하방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어제 한남동 티룸에서 저에게 600만 원을 요구하셨을 때 여사님께서 정말로 틀어막고 싶으셨던 구멍은 가정용 펀드가 아니라 이 집 자체의 연쇄 경매 위험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민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시고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수민아, 이제 너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조용히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길. 또 하나는 지난 3년간 저 집안을 위해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길. 둘 중 어느 쪽이든 난 도와줄 수 있어. 다만 마음을 정하는 건 내 몫이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천천히 넘겼습니다. 정민아,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갈 수 있을까? 조용히 나오되 흔적만큼은 분명히 남기는 방식으로. 정민이가 입꼬리를 가볍게 올리셨습니다. 역시 너답다, 수민아. 그러시면서 노트북을 여시더니 제 3년간의 결제 내역을 정리할 엑셀 양식을 화면에 띄워주셨습니다. 날짜, 항목, 수취인, 금액, 증빙 자료. 저는 그 빈 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속으로 숫자들을 하나씩 소환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복희 여사님께 명절마다 드렸던 백화점 상품권과 보약, 신우이 장태은 씨의 사업 초기에 급하게 빌려드렸다가 끝내 돌려받지 못한 성금, 시아버님 생신 때 제가 결제해 드렸던 종합검진 비용, 그리고 장태호 씨의 형편을 안타까워하며 제가 자주 대신 내오던 고급 식당과 호텔 숙박 결제까지.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초동 일대의 고층 빌딩 유리창들이 햇살을 반사하며 은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 문장을 조용히 다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지난 3년간 이 관계에 얹어온 제 이름을 한자 한자 회수해 가겠다고. 그 주 금요일 저녁, 저는 성북동 장태호 씨 본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복희 여사님께서 직접 주방을 준비하셨고 신우이 장태은 씨까지 합류하는 자리라고 장태호 씨는 들뜬 목소리로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입던 검정 슈트 대신 차분한 아이보리 니트 원피스를 골라 입고 정민이의 사무실에서 점검해 둔 봉투는 가방 안쪽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은 관찰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북동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벽돌담들과 잎이 무성한 은행나무들이 길 양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장태호 씨의 본가는 그 골목 끝자락에 중층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입구 경비실의 오래된 화분, 복도의 노란 등불, 그리고 6층 정문 앞까지의 모든 풍경이 여사님께서 평소 제게 자랑하시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단지 자체가 나이를 먹고 있었고 그 나이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어 왔는지가 제게 조용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여사님께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수민이. 오늘은 진짜 편하게 와라. 여사님께서는 저의 두 손을 잡고 한참을 흔드셨습니다. 거실 쪽 소파에는 신우이 장태은 씨가 팔짱을 낀 채 앉아 계셨고 제게 가볍게 목례만 건네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안쪽 서재 방문을 반쯤 열어두신 채 혼자 뉴스 채널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자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 채로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식탁은 여사님의 말씀대로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제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거의 채우고 있는 유리로 된 작은 진열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과 가죽 파우치, 스카프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진열장 아래쪽에는 투명 비닐에 쌓인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열장에 오래 시선을 두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 식사 중반에 접어들 무렵 신우이 장태은 씨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저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옳게 다니는 로펌의 사모님들 많지. 내가 말이야 이탈리아 직수입으로 들여오는 물건이 있는데 가격도 좋고 진품 보증도 확실하거든. 한번 소개해 줄 수 있어? 여사님은 옆에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며 우리 태은이가 감각이 남다르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제가 회사 업무 특성상 사적 거래 중개는 사규에 걸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감사히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신우이의 표정이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여사님께서 웃음 사이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이고, 수민아 너무 딱딱하게 그러지 마라. 다 식구끼리 얘기인데. 식사 자리를 마칠 무렵 신우이 장태은 씨께서는 제 앞으로 두툼한 카탈로그 한 권을 밀어주셨습니다. 금빛 테두리와 화려한 사진이 가득한 책자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카탈로그를 받아 넣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카탈로그의 무게보다 훨씬 중요한 한 가지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거실 진열장 위치, 진열된 상품들의 대략적인 브랜드 구성, 그리고 그 아래 쌓인 포장 상자들의 형태.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방에서 카탈로그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민이의 사무실에서 받아 온 비용 정리 엑셀 인쇄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장의 종이가 제 책상 위에서 묘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3년간 이 가족이 저로부터 가져갔던 흔적이었고, 다른 한쪽은 오늘 저녁 이 가족이 저에게 다시 얹으려 했던 새로운 무게였습니다. 저는 책상 스탠드를 끄기 전에 핸드폰을 들어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 거실 진열장에 대한 관찰과 신우이께서 꺼내셨던 제안의 문구들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른 뒤 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성북동 쪽 방향으로 낮게 내려앉은 가로등 불빛들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향해 속으로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형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장부의 저자는 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저는 서초동 오피스텔 거실 창가에 앉아 업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첫 느낌이 창 너머로 어슴풀에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따뜻한 캐모마일 티 한 잔을 내려놓은 채 노트북 화면에 집중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2번 연이어 울렸습니다. 약속 없이 울리는 현관벨은 제 삶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현관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니터 화면 안에는 오복희 여사님과 신우이 장태은 씨께서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한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고 신우이께서는 팔짱을 낀 채 복도의 조명을 받아 입술 끝을 미세하게 비틀고 계셨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한번 고른 뒤 현관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문을 반만 열어두고 두 분을 복도에 그대로 세워둔 채 저는 문 안쪽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만 드렸습니다. 어머님, 형님, 오늘은 예고 없이 오셨네요.
여사님께서는 미소 짓고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디 그렇게 따로 예고하고 와야 하는 사이니? 다 식구인데. 이거 한 장만 잠깐 보면 되는 일이야. 여사님께서는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류를 꺼내어 펼쳤습니다. 총 4장짜리 워드 문서로 작성된 혼전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문서 가장 아래에는 장태호 씨의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4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조항. 결혼 이후 신혼주거는 성북동 본가 남쪽 작은 방을 1년 무상 제공한다. 두 번째 조항. 정수미는 혼인신고 이후 매월 25일에 600만 원을 오복희 여사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자동이체한다. 세 번째 조항. 장태호 명의의 기존 신용대출 잔액 중 5천만 원을 혼인 후 3년 이내에 정수민이 연대 상환한다. 네 번째 조항. 이 합의의 모든 사항은 양가 어른의 합의로만 수정될 수 있다. 저는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나서 서류를 봉투에 다시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그대로 여사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님, 서류는 집에 두고 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저는 공식 서류는 반드시 사무실 책상 위에서만 검토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여사님의 얼굴이 한번 굳으셨다가 이내 다시 미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민이 역시 꼼꼼해. 그래, 나도 그 자세가 아주 마음에 든다. 말씀은 부드러우셨지만 봉투를 다시 받아드시는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시누이 장태은 씨께서는 그제야 한마디를 거두셨습니다. 옳게, 이거 우리 태호가 정말 고생해서 직접 짠 거야. 엄마도 이만큼 양보한 거라고. 신혼집 따로 얻으려면 요즘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드는지 알지. 성북동 본가는 지하철역도 가깝고 생활비도 나눠 쓸 수 있잖아. 옳게도 일 바쁜데 시어머니가 밥 챙겨주시면 얼마나 편해.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 뒤 저는 현관문을 닫고 등을 문짝에 기대었습니다. 한 차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제 손에는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제 손등을 쓰다듬고 가신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4장짜리 문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정연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민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민아, 방금 손님 2분이 현관에 왔다 갔어. 서류는 모두 촬영해뒀어. 신축 오피스텔 근처에 마음에 둔 매물이 하나 있는데 다음 주에 함께 봐주면 좋겠어. 정민이의 답장은 1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침착하게 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진심으로 다행이야. 저는 창가로 돌아와 식어버린 캐모마일 티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초동 하늘 위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결심이 한치의 떨림도 없이 단단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향한 이 집안의 설계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완성되어 제 문 앞까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설계도의 가장 아래에 저의 서명을 올리는 대신 제가 직접 새로운 서류 한 장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장태호 씨로부터 한강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민이와의 사전 협의 끝에 그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녹음기를 가방 안쪽에 켜두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녹음 펜을 가방 내부 포켓에 꽂고 핸드폰의 통화 녹음 기능도 미리 활성화해 두었습니다. 카페는 한강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2층 창가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은 강물 위로 다리의 불빛이 길게 반사되고 있었고 실내에는 낮은 재즈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시켜두었을 때 장태호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아 옆 의자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장태호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두 손을 깍지 끼고 테이블 위에 올리셨습니다. 수민아, 내가 요즘 진짜 잠이 안 온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런 얘기 꺼낸 거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미안해. 그런데 내가 우리 가족 사정을 한 번만 더 들어줬으면 좋겠어. 저는 허브티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장태호 씨는 그제야 숨어있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꺼내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주식 손실이 수년째 누적되어 왔다는 것, 성북동 아파트에 여러 건의 담보대출이 얽혀 있어 이자만 간신히 막아오고 있다는 것, 최근 들어서는 이자조차 2달째 밀리고 있어 은행에서 독촉장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한 달간 제가 갈색 봉투 안에 정리해둔 자료들과 장태호 씨의 말씀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야,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이 3년짜리 계약이라는 말이니? 장태호 씨의 얼굴이 한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수민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진심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가 이 집을 지키려고 얼마나 마음고생하시는지 너는 상상도 못해. 너만 3년만 도와주면 우리 집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때부터는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저는 허브티를 한 모금 넘겼습니다. 태호야,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어머님께서 한남동 호텔에서 나에게 처음으로 건네신 말씀이 너를 위한 꽃다발 이야기가 아니라 매달 600만 원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 하나를 너는 한 번이라도 나 대신 어머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니? 장태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민아, 그건... 테이블 위로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장태호 씨가 주먹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가볍게 내리치셨습니다. 너 진짜 냉정하다. 우리 엄마잖아. 우리 누나, 우리 아빠잖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어왔어. 너는 어머님 입장에서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아들이지. 저는 장태호 씨를 바라보며 한 호흡을 고른 뒤 대답해 드렸습니다. 태호야, 넌 분명히 좋은 아들이야.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장태호 씨의 눈에 순간 옅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희망에 머물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넌 좋은 결혼 상대는 아니야. 그 둘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 장태호 씨는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잡으시려는 듯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흔적 남지 않는 동작으로 상체를 뒤로 물리며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허공에 머쓱하게 멈춘 장태호 씨의 두 손은 결국 자신의 얼굴을 감싸쥔 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리 엄마잖아. 누나는 내 친누나고. 장태호 씨는 목소리를 잘게 떨며 말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따로 전셋집 구해도 돼. 진짜야. 엄마가 우리가 혼인신고만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주면 전세금이 많이 굳는 거 아니냐고 하셨어. 수민아, 요즘 서울에서 전세금 굳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잖아.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허리를 단정히 편 채 꽃다발만 의자 위에 조용히 내려두었습니다. 카페의 재즈 음악 소리가 제 귓가에서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장태호 씨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고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카페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도어벨이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민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 녹음한 파일은 이미 이른 새벽에 정민이의 사무실 이메일로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한 부를 가지런히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식 법무법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서류의 제목은 단정하게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제 기간 중 발생한 비용 반환 청구 및 파혼 통보서. 정민이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3년간 제가 장태호 씨와 그 가족에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총 내역이었습니다. 명절 상품권과 보약, 신우이의 사업 초기 자금 명목 대여금, 시아버님 종합검진 비용, 고급 식당과 호텔 숙박비, 여행 경비, 선물과 꽃다발. 저는 이 자료를 정민이와 함께 지난 열흘간 꼼꼼하게 맞춰왔습니다. 결제 카드 내역, 계좌 이체 증빙, 주고받은 카톡 대화까지 모두 교차 검증된 자료였습니다. 총액은 2,872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혼전 합의서 초안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법률 의견서였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어제 저녁 카페에서 장태호 씨가 자발적으로 진술하신 가족 재정 상황과 신혼부부를 본가로 입주시키려 한 의도에 대한 녹취 요약본이었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파혼 통보와 함께 전달하는 비용 반환 요청, 21일 이내 협의 응답 요청, 그리고 지정 기일 내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예고 조항이었습니다. 정민이는 서류 전체를 정리해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수민아, 여기에는 감정이 아니라 오직 사실만 담겨 있어. 이 서류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순간 너의 3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서류의 마지막 장을 펼쳐 제 서명란에 정자로 이름 석 자를 적었습니다. 정수민. 획 하나하나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 제 손끝에는 어떠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이의 사무실을 통해 서류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수신인은 장태호 씨, 참조인은 오복희 여사님이었습니다. 발송 기록을 확인한 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잠시 서서
멀리 서초 법원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기운이 옅게 감도는 오후의 하늘이었습니다. 제 안에 한 장의 계약서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닫히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서류가 장태호 씨 댁에 도착한 것은 정확히 사흘 뒤였습니다. 장태호 씨로부터 통화 착신이 수십 통 쏟아졌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 창에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수민아, 이게 뭐야, 진짜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한 번만 제발. 저는 장태호 씨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절차가 진행 중인 상대에게 수신 차단은 오히려 복잡한 논점을 낳을 수 있다는 정민이의 조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한 번씩 읽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사님의 번호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뒤 저의 로펌 대표 번호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였습니다. 수민아, 이 애미가 부족해서 너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더 자리를 만들어 얼굴을 보자. 너와 태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물러서겠다. 저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정민이에게 그대로 봉투째 전달했습니다. 접수 기록을 남긴 뒤 서류 보관함에 이관되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의 내용을 두고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삼켜왔습니다. 이제 그 말의 자리는 법률 문서가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 문서의 서명란에 제 이름을 또렷하게 적어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에 맞추어 저는 정민이의 사무실에서 나와 서초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해 창가에 앉았고 노트북 대신 오랜만에 가을호 잡지 한 권을 펼쳐 읽었습니다. 종이 위로 미끄러지던 제 시선 끝에 석 달 뒤에 어느 하루가 어렴풋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파온 통보서가 발송된 뒤 2달이 지나는 동안 장태호 씨 댁의 상황은 조용히 그러나 빠른 속도로 기울어 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일부러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률 절차가 정민이의 손에서 정연히 진행되고 있음을 주간 보고 형태로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북동 아파트의 경매 개시였습니다. 시아버님 장기석 씨 명의로 잡혀있던 주식 담보대출의 추가 담보 요구를 결국 감당하지 못하시며 주거래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공동 명의로 묶여있던 여사님 지분까지 함께 연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민이의 메모가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남동 특급 호텔의 프라이빗티룸에서 38,000원짜리 얼그레이를 우아하게 드시던 여사님의 풍경은 그 2달 사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신우이 장태은 씨의 사업 관련 민원 접수였습니다. 신우이께서 운영해 오시던 해외 상품 직수입 판매가 일부 고객으로부터 상품 진위 의혹과 환불 거부 민원이 접수되며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과로 이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조금도 통쾌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장부는 결국 자기 이름 위에서 먼저 다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래 변호사 일을 하며 몇 번이고 지켜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장태호 씨 본인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더 이상 이자를 막아주실 여력이 사라지자 장태호 씨가 최근 3년간 어머니 명의로 돌려막아 온 개인 신용대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니던 광고 대행사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소소한 규정 위반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권고사직 통보가 이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정민이의 메모를 확인한 뒤 이메일 창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3시 40분 저의 로펌 사무실 유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마침 기업 실사 보고서를 마무리하던 중이었기에 통화 전화는 보조 비서에게 연결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비서가 회의실에 들어가 있어서 벨이 3번 울린 뒤 제가 직접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초동 본사 기업팀 정수민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래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시작된 그 목소리는 한남동 티룸에서 저에게 스마트폰 계산기를 내미시던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수민아, 아니 변호사님, 내가 이 M이라는 말도 이제는 못하겠구나. 딱 한 번만 너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태호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너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잖아. 너한테는 푼돈일 것도 걔한테는 인생이야. 저는 수화기를 한 손으로 단정하게 잡은 채 창 너머 오후의 한강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빛이 조금씩 빠지는 가을 오후였습니다. 제 표정에는 어떠한 떨림도 없었고 숨소리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의 아랫사람에게 하듯 반말을 건네시던 분이 이제는 제 호칭 앞에서 몇 번이나 단어를 고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호흡을 길게 고른 뒤 아주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그 호칭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장태호 씨를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이잖아요. 관련된 모든 법률 사안은 저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응대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뜨거운 숨이 뱉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흐느낌이 잠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저는 사내 인트라넷에서 해당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비서실에도 해당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전부 정민이의 법무법인으로 연결하도록 내부 지침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수화기에서 손을 떼고 책상 위에 두 손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창 너머 하늘이 서서히 잿빛으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석 달 뒤 늦가을의 서울에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은행잎이 인도 위를 빼곡히 덮고 있었고 길을 걷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하루가 다르게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초동 오피스텔 계약을 마무리하고 합정동의 한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파혼 통보서가 전달된 이후 제가 직접 내린 첫 번째 실질적 결정이었습니다. 이사 첫 주 저는 새벽까지 이케아의 조립 가구들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거실 창가에 책상을 두고 그 위에 스탠드 하나와 제가 오래 아껴온 원두 분쇄기를 올려두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연수원 시절 사진 몇 장을 액자에 담아 걸어두었고 드레스룸에는 올가을 새로 장만한 캐시미어 코트 3벌을 가지런히 걸어두었습니다.
제가 3년간 장태호 씨 생일마다 고가 남성복을 사드리면서도 정작 저 자신에게는 한 번도 허락해 본 적 없던 색감의 코트들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동네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자동 인사음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냉장 쇼케이스 앞으로 걸어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두 번째 칸에 노란색 바나나 맛 우유가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고 제 시선이 그 위로 정확히 1초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장태호 씨와 제가 3년 동안 편의점에 함께 들를 때마다 제가 한 번도 마다한 적 없던 음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바로 그 옆칸의 무가당 블랙커피 캔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는 제 걸음에는 아주 옅은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편의점을 나선 저는 한 손으로 캔 뚜껑을 땄습니다. 차갑고 쌉싸름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복잡했던 머릿속을 아주 명징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코트 주머니 안쪽 스마트폰에서 띠링, 짧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가 폰을 꺼내자 뉴스 앱에서 띄운 사회면 속보 알림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일대 주식 담보대출 연쇄 경매 대란 확산. 다수 세입자와 집주인 길거리 위기. 제 손가락이 액정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기사 제목 아래로 이어지는 보조 문장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검지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여 알림 지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속보는 순식간에 화면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저의 잠금 화면 배경인 합정동 한강야경 사진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뉴스가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제 화면 위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굽이 낮은 부츠가 바닥에 깔린 은행잎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경쾌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도 위에 길게 이어진 노란 카펫 같은 은행잎들을 따라 저는 16걸음쯤 걸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연락처 앱을 열고 손가락을 빠르게 위로 튕겼습니다. 익숙한 이름 2개가 화면에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애교쟁이 태호 오빠. 저는 그 이름을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삭제 버튼이 떴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눌렀습니다. 이어서 태호 어머니. 다시 왼쪽으로 밀기. 삭제. 화면이 새로 고침되며 2개의 이름은 저의 남은 인생에서 영원히 증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합정 사거리의 신호등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주 정밀한 재무제표가 단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수령 820만 원. 신축 오피스텔 관리비와 월세. 출퇴근 교통비. 개인연금 저축. 부모님 건강보험 자동이체. 이번 달 새로 장만한 캐시미어 코트 3벌에 12개월 무이자 할부금. 그 모든 항목을 차감한 뒤에도 남아있는 돈의 1원짜리 한 장까지 모두 오롯이 저의 명의였습니다. 부채도 없었고 몰래 숨겨둔 빚구멍도 남이 함부로 뜯어갈 600만 원 따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위한 이 장부가 마침내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흑자로 마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커피 캔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쌉싸름함 뒤에 은은한 단맛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 맛을 오래 혀끝에 머금은 채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합정동의 가을 오후는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모두 제 이름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